안녕하세요. 윤보영 시인입니다. 윤보영 시인과 함께하는 감성시쓰기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쓰기가 어렵다 하는데 사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자들이 좋아하는 감성시를 쓰고 있는 저 입장에서 그동안 발표한 1000여 편의 시를 분석한 결과 10가지 정도의 공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표시할 수 있고 또 쉽게 메모 하나도 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감성을 심어주기 위하여 제가 10가지 시쓰기 공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쓰기 공식에는 10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공식입니다. 제1공식은 사물 플러스 생각은 감동으로 이어지는 법칙입니다. 사물의 생각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물을 그대로 묘사하고 마지막에 내 생각을 한번 넣어주는 것, 이게 감성시 쓰는 법칙 중에 기초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 법칙은 수천 편의 제 글 중 80%를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빈 엽서 윤보영, 나 죽거든 빈 엽서 한 장 묻어주오. 죽어서도 그리워했다는 편지를 적게. 여기에서 나 죽거든 빈 엽서 한 장 묻어주오는 우리가 일상적인 사실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나 죽거든 내 무덤에 커피를 올려달라. 내 죽거든 내 무덤에 담배를 올려달라. 뭐 이와 같은 나름대로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 죽거든 빈 엽서 한 장 묻어주오는 통상적인 사물을 그대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어서도 그리워했다는 편지를 적게. 이 부분은 내 생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물의 생각으로 마무리함으로 인해서 짧은 글이 시가 된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보니까 너에게 묻는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안도현 시인님의 글인데,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물론 뒷부분에 다른 이어진 글이 있었지만 인터넷상에는 요 정도의 글만 많이 사람들이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더라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는 사실 사물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 있느냐 이 부분은 생각으로 보면 됩니다. 다음 텃밭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마음 한자리에 텃밭을 일구었지요. 사람들이야 고추며 상추를 심겠지만 나는 그대를 심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음 한자리에 텃밭을 일구었지요. 사람들이야 고추며 상추를 심겠지만, 여기까지는 사물 사실을 그대로 묘사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는 그대를 심겠습니다 라는 내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텃밭이라는 글 한 편이 탄생하게 된 거죠. 또 한 편 볼까요? 네잎크로버라는 글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들판에서 네잎크로버를 찾은 적이 있지요. 하지만 지금은 마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대 생각이 행운이니까요. 여기에서 들판에서 네잎크로버를 찾은 적이 있죠.
하지만 지금은 마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물, 사실, 묘사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하잖아요. 크로퍼를 차고 크로버 밭에서 네이크로버를 찾고 그것을 친구에게 주면서 이게 내 마음이야 라고 보여줄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에 그대 생각이 행운이니까요 라는 말 한마디로 툭 생각을 쳤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네이크로버는 한편의 짧은 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선물이라는 글을 좀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을 곱게 포장했습니다. 꿈속에서 만나면 그대에게 주기 위해. 여기에서 사랑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을 곱게 포장했습니다. 이 말은 통상적인 묘사라고 보면 됩니다. 일상적인 묘사, 사실 묘사죠. 거기에다가 왜 포장을 했나 하면 꿈속에서 만나면 그대에게 주기 위해 이 말을 내 생각으로 마지막에 넣어주었죠.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아름다운 시가 한편 되었습니다. 너라는 글을 볼까요? 너, 윤보영. 예쁘다, 아름답다, 지적이다. 멋있다, 우아하다, 상큼하다. 네가 그렇다, 너를 보니 사실이다. 우리가 예쁘다, 아름답다, 멋있다, 우아하다 이런 말 흔히들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네가 그렇다 정도로 사실적인 묘사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내가 내 생각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세기를 딱 박아줍니다. 너를 보니 사실이다. 이렇게 말해줌으로 인해서 너라는 글 한 편이 탄생하게 됩니다. 즉 있는 그대로 묘사 글을 써주고 마지막에 내 생각을 한번 툭 치듯이 가볍게 넣어주는 것, 이게 감성시쓰기 1법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커피라는 글이 있습니다. 커피에 설탕을 넣고 크림을 넣었는데 맛이 싱겁네요. 아, 그대 생각을 빠뜨렸군요. 커피에 설탕을 넣고 크림을 넣는데 싱겁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싱거우면 설탕도 넣고 크림이 빠졌으면 크림도 넣고 이렇게 넣죠. 그런데 여기서 그대 생각을 빠뜨렸다는 이 말을 내 생각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이게 꼭 커피에 대한 글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나의 역할, 너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글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이 커피라는 글 밑에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펄펄 끓는 물에 면과 서퍼를 넣고 계란과 대파도 넣었는데 맛이 싱겁네요. 아, 농부의 마음을 빠뜨렸네요. 만약에 이분이 이 글을 먼저 발표했다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커피라는 글을 발표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방은 최고의 창작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많이 보시고 또 많이 흉내도 내고 그리고 수시로 생각나는 것을 메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메모하느냐? 있는 그대로 메모를 해야지 됩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친구의 일기가 궁금한 것은 그 일기는 있는 그대로 꾸밈 없이 적어 두었기 때문에 궁금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일기에다가 거짓말을 적었다. 거짓된 사실을 적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오늘 돈을 3만 원을 줘가지고 그 돈으로 친구들과 떡볶이를 사 먹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적었다면 3만 원 돈을 주지도 않은 엄마가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죠? 다시는 그 일기는 읽지도 않을 겁니다. 왜? 엄마가 미안해서 돈을 달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적어놨기 때문이죠. 허위로.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꾸며서 적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쉽게 묘사식으로 글을 적고 마지막에 내 생각 한 자락 넣어주는 것. 이게 감성시 쓰기 제1법칙입니다.
다음은 제2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식은 사실에다가 일상적인 감정 더하기 확대된 감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물 더하기 생각으로 글을 적어 감동을 이끌어냈다면 이 공식에서는 감정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생각으로 가는 대신에 한 번 더 확대된 감정을 툭 치고 마무리해서 전혀 뜻하지 않는 감동을 얻어내는 공식입니다. 모두들 시를 어렵다. 시는 시인만 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인 중에는 쓰는 시인도 있지만 읽는 시인, 느끼는 시인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느끼는 시인들이 느낌을 그대로 글 말미에 넣어준다면 그게 바로 공감 가는 시가 되고 좋은 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 글 중에 빈자리라는 글이 있습니다. 빈자리, 윤보영. 그대 떠난 빈자리에 무엇이든지 채워보려고 정신없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얻은 것은 그대 외에 채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결국 자리를 비워둔 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대 떠난 빈자리에 뭐든지 채워보려고 정신없이 다녔습니다. 헤어지고 난 뒤에 마음을 정리하려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것은 바로 앞에 들어가겠죠. 거기다가 그러다 얻은 것은 그대 외에 채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요거는 일상적인 감정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가가지고는 시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거기다가 마지막에 확대된 감정을 불러와야 됩니다. 결국 자리를 비워둔 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빈자리라는 글은 한편의 시가 되었습니다. 다른 글을 한번 볼까요? 편지라는 글을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편지, 윤보영. 강아지풀 입에 물고 언덕에 누웠더니 하늘 한 점 내려와 마음에 당기네. 읽고 또 읽고 낯익어 다시 보니 그대가 적어놓은 그림이었네. 여기서 강아지풀 입에 물고 언덕에 누웠다는 것은 그럴 때 하늘 한 점 내려와 마음에 당긴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묘사라고 보면 됩니다. 친구들하고 강변에 강둑에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읽고 또 읽고 낯익어 다시 본다는 것은 통상적인 감정입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에 그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내가 적어놓은 그리움이었네 라고 확대된 감정으로 툭 침으로 인해서 편지라는 시가 되었습니다. 왜 이게 글이 되었냐 하면 또 왜 사람들이 좋은 글이냐 하면 이 시화를 전시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년의 추억 때문에 보고 싶은 친구들 때문에 사진에 많이 담아갔습니다. 다음은 들꽃이라는 글을 보겠습니다. 들꽃, 윤보영. 하늘에서 내려다본 바다에 들꽃을 그렸더니 그 꽃 속에 당신이 있군요. 한 줌 꺾어 내 가슴에 꽂았습니다. 늘 가까이 두고 싶어서. 여기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본 바다에 들꽃을 그렸더니 그 꽃 속에 당신이 있군요. 이 말은 일상적인 사실 묘사라고 보면 됩니다. 한 줌 꺾어 내 가슴에 꽂았습니다. 이 정도는 가지고는 밋밋한 시가 되겠죠. 일상적인 감정이니까요. 거기다가 왜 꽂았냐고 하니 늘 가까이 두고 싶어서 가슴에 꽂았다 하니 이게 확대된 감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꽃이라는 시 한 편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대를 위해라는 글을 한 편 보겠습니다. 힘들지 내 어깨에 기대어 볼래? 내가 언덕이 되어줄게. 언덕에 나무 한 그루 심고 그늘까지 주고 싶어.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들 힘들지 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럼 힘들면 내 어깨에 기대어 볼래? 정도는 일상적인 생각입니다. 묘사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언덕이 되어줄게 정도는 약간은 좀 더 발전된 감정으로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언덕에
나무 한 그루 심고 그늘까지 주고 싶다는 이런 확대된 감정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위해라는 좋은 시한편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책갈피라는 글을 한번 볼까요? 책갈피 하나 샀습니다. 누구나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꺼내본 그들 생각이 어디쯤일까? 그 정도는 우리가 조금 일상적인 생각으로 볼 수 있겠죠. 표시해두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한편의 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시와 300점이 전시된 서울 우이동 백란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오신 손님을 백란에 모시고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우리 옆에서 40, 50대 여성 3분이 앉아 계셨고 그 중에 한 분이 막 따지는 투로 말씀을 하셨겠어요. 세상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닌데 온통 다 내 얘기를 적어 놓았어. 내 감정이 들큰 것 같아 기분이 참 묘하네.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빙그레 웃음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제 글이 아니라 독자가 주인공이 되는 글을 적었던 거거든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 역시 우이동 백란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90세 된 할머니께서 손자 며느리를 불러 아가야 이 글 좀 읽어봐라. 내가 90이 되도록 살면서 이처럼 쉽게 적은 글은 처음 보았다. 그러면서 읽어준 글이 바로 백란 카페 유리창에 적어둔 창문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창문, 윤보영. 내 마음에 창문을 냈습니다. 그대 오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어서. 여기에서 오솔길 먼 발치라는 말을 하나 더 넣었던 거죠. 이렇게 쉬운 글이 되어서 독자들이 사랑하는 그런 글이 된 예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기다림이 깊었으면 가슴에 창문을 내고 그 창문을 통해 아들이 오나 안 오나 기다렸겠어요. 이처럼 글은 쉽게 쓰면 됩니다. 누구나 다 시인이 될 수 있고 또 스스로 읽으면서 찡한 감동에 그 글을 적은 자신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니까요. 그럼 다른 글을 한편 볼까요? 제 글 중에 찻잔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찻잔 위에 어린이는 얼굴, 미소 짓는 당신입니다. 여기서 이까지는 어느 정도 사실적인 얘기죠. 흔들리면 지워질까? 라는 감정을 넣었습니다. 일상적인 감정을 넣고 거기다 그것 때문에 살며시 내려놓는다는 확대된 감정을 넣어서 찻잔이라는 글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공식은 독자의 몫으로 돌리기입니다. 글을 적어두고 결말을 짓지 않고 독자에게 그 해석을, 그 결과를 돌리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좋지, 윤보영. 자다가 눈을 떴어. 방 안에 온통 네 생각만 떠다녀. 생각을 내보내려고 창문을 열었어. 그런데 창문 밖에 있던 네 생각들이 오히려 밀려 들어오는 거야. 어쩌면 좋지. 이 글에서 마지막에 어쩌면 좋지 하고 툭 치고 끝을 맺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좋을지는 읽는 독자 스스로 해석하게 될 테니까요. 이 글은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려있는 글인데 중학생 대상 특강에서 이 글을 읽어주니까 학생들도 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 글처럼 마지막 부분을 글을 적은 화자 입장이 아니라 글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툭 치는 방법을 사용해서 적었던 겁니다. 있는 그대로 적고 마지막에 독자에게 툭 치는 것 쉽죠? 아니, 아직 어렵겠군요. 그럼 다시 다른 글 한 편을 더 볼까요? 알 수 없는 길, 윤보영. 나오는 길도 모르면서 자꾸 마음속으로만 들어가네. 어떻게 하면 좋지?
이 글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툭 쳤습니다. 아니 독자에게 질문을 툭 던졌습니다. 독자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어떻게 하긴 그냥 자꾸 들어가면 되지.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항구에서 윤보영. 바다도 좁다며 저 큰 배가 내 가슴으로 들어오려 하네. 바다보다 더 넓은 내 그리움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고 마지막에 질문을 툭 던졌습니다. 여기서도 마지막에 어떻게 알았을까? 하고 질문 던졌죠? 답은 안 했지만 읽는 독자 스스로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렇죠? 다시 핑계라는 글을 한번 볼까요? 핑계, 윤보영. 문어의 개구리는 엄마 찾아 울고 앞산 비둘기는 짝을 찾아 우는데 그리움에 뒤척이는 나는 무슨 핑계로 울까? 여기서도 무슨 핑계로 울까 하고 의문으로 툭 던졌거든요. 제 글 중에 어둠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 글 역시 이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마지막에 의문으로 끝나는 형태. 한번 보실까요? 어둠, 윤보영. 어둠, 너는 얼마나 큰 붓을 가졌기에 세상을 다 지우고 내 사랑하는 사람 얼굴 하나만 그려놓았니? 여기서도 마지막에 질문으로 나왔잖아요. 이 글도 한번 볼까요? 기우, 걱정이라는 말이죠, 윤보영. 비가 오면 그대 생각이 더 간절한데 내일 진짜 비가 온다고 했어. 지금도 이렇게 보고 싶은데 내일은 어떻게 하지? 하고 여기서도 내일 어떻게 할지를 내일 가봐야 알지만 글을 읽는 사람은 비가 내일이 오기 전에 무엇인가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형벌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형벌, 윤보영. 정말 사랑한다면 보낼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한다잖아요. 그 말 믿고 보냈다가 평생을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다 보냈는데 왜 자꾸 생각나고 아파야 하나요? 이 글도 이 법칙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법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우면 1법칙을 적고 마지막에 자기 생각을 넣을 때 독자에게 판단을 돌리는 식으로 적을 수도 있거든요. 아직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감성시석의 공식 이 설명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도 쉽게 글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그 4법칙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공식은 알려진 얘기거리에 감정 넣기입니다. 속담이나 다 알고 있는 사실 마지막에 내 감정을 넣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행복, 윤보영.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행복한가 봅니다. 여기에서 이미 알려진 얘기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는 그 사실이거든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감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가 봅니다 하고, 즉 나는 사랑을 주고 있다는 뜻이죠. 다른 걸 한번 볼까요? 밑빠진 독, 윤보영. 그대 생각 담아도 끝이 없는 걸 보니 내 그리움은 언제나 밑빠진 독인가 봅니다. 여기에서 담아도 끝이 없다는 것이 밑빠진 독 같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글 스타일에 맞게 적어주고 마지막에 내 것 다 될 수 있게 강조하는 감정을 넣었습니다. 밑빠진 독인가 보다고. 내 것 다 되는 데는 그리움을 인용해 왔기 때문에 독자들이 불만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니 짧지만 이 글을 읽고 빈 글에 미소를 짓게 될 것입니다. 다른 글을 한번 볼까요? 콩깍지라는 글이 있어요. 콩깍지가 씌이면 보이는 게 없다고 했죠. 그대 생각 가득한 나는 콩깍지가 아니라 콩밭입니다. 어때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콩깍지가 씌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크게 감정을 확대시켰습니다. 어때요? 이해가 되는지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면 제 글 중에 마음에 드는 글을 찾아서 단어만 바꾸고 흉내내서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소리내어 읽으면서 조금만 수정해 보세요. 시는 모방이라고 했습니다. 모방해서 창조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5번째 공식을 보겠습니다. 5번째 공식은 감정 확대시키기입니다. 2번째 법칙이 사실 더하기 일상적인 감정 더하기 확대된 감정 수업을 했던 것 기억나죠? 이것과 비슷한 법칙으로 일단 감정이 계속 확대되어 나가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의 깊이, 윤보영. 사랑의 깊이가 궁금해 마음에 돌을 던진 적이 있었지요. 지금도 그대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는 걸 보니 그 돌 아직도 내려가고 있나 봅니다. 이 글에서 감정이 확대되는 느낌이 나는가요? 돌을 던지고 그 돌이 내려가고 가슴이 뛰는 걸로 감정을 확대시키고 그러면서 웃고 이렇게 글을 적으면 됩니다. 어쩌면 글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감정이 점점 더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여기서도 마지막에는 내 생각을 넣어서 감정을 확대시킨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그걸 한 편 더 볼까요? 첫사랑이란 글이 있어요. 나를 생각하면 꽁꽁은 네 마음이 네 마음에 싹이 돋는다 했지. 한술 더 나는 꽃까지 피었다 했어. 네 생각하다 보니 수없는 꽃이 지고 그리움만 열렸는데 내 마음 받아줄 너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때요? 누구나 다 가슴 한자리에 이런 아름다운 기억 하나는 갖고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역시 시간의 흐름 따라 아래로 내려올수록 감정은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기분이 나지 않나요? 싹이 돋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그림이 열리고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한 번만이라도 보았으면 좋겠는데 늘 궁금한 너.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감정이 확대되었죠. 이 글은 어른들의 글일 것 같지만 전국 국어 선생님들이 선정한 중학생의 시읽기 책에 실린 글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공식을 설명드렸고 지금 다시 4번째 공식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서너 가지 공식을 더 설명드릴 텐데 이 공식만 하면 무슨 글이든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성 시인들로부터 시가 가볍다, 그게 무슨 시냐고 말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읽어주는 시, 재미있는 시, 느낌이 남는 시, 다시 읽고 싶은 시를 쓰겠다는 각오로 마음가짐으로 그러다 발견한 시가 바로 감성을 자극하는 짧은 시, 문자 메시지 시입니다. 쉽다 보니 독자층이 늘습니다. 90세 어른들로부터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모두 좋아합니다. 제가 문자 메시지 시집 5권을 세트로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집을 독자 한 분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딸편에 담임 선생님께 선물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엄마가 구입한 시집을 읽고 엄마, 나 이 시집 한 세트 사서 엄마가 보관하고 있다가 결혼할 때 선물로 주면 안 될까요? 하고 말했답니다. 물론 엄마는 한 세트 더 사서 보자기에 곱게 싸서 장롱 한 구석에 보관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더불어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 남동생은 누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엄마에게 시집 잘 읽고 있다고 다닌다고 고맙다는 얘기 해달라고 두고두고 여러 차례 인사를 들었답니다. 자랑 같은 얘기가 길었네요. 다시 글 한 편을 볼까요? 내 안의 의자, 윤보영. 빈 의자는 누가 와서 앉아야 제 몫을 하지만 내 안의 의자는 비어있는 그대로가 역할이야. 언젠가 와서 앉을 그대를 위해 쓸고 닦고 매만지며 기다리는 마음, 이게 내 의자거든. 어때요?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런 방법을 적용했죠. 이 글에서 의자의 역할을 나열하면서 점점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내 감정을 실어 한번 툭 쳐주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보세요. 빈 의자의 설명, 내 빈 의자, 기다리는 마음, 이게 내 의자, 이렇게 전개된 것이잖아요. 어쩌면 이 역시 두 번째 법칙과 혼용이라 봐도 됩니다. 물론 마지막에 감정을 실은 것은 제1공식의 적용이 되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한 편만 더 볼까요? 인연, 윤보영. 생각만 해도 늘 기분 좋은 그대. 그대는 전생에 잃어버린 내 한 조각 아닐까? 이걸 역시 짧긴 해도 감정의 확대로 볼 수 있어요. 좋은 그대, 그대 잃어버린 내 한 조각. 이런 식으로 감정을 실어 확대식 해 나갔거든요. 감정의 확대란 글을 읽어 나가면서 따라 감정이 더 깊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마지막 한번 툭 쳐주었습니다. 시에서 늘 중요한 것은 뒤쪽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읽는 독자도 자기만의 독특한 그림을 그리며 글맛을 느낍니다. 시에서 작가 주장대로 감정을 따라오라고 강요하면 안 됩니다. 독자의 기분에 따라 지금 읽고 있는 위치에 따라 나이나 남녀에 따라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독자 배려 차원에서 저는 철저하게 내 글이 아니라 독자가 주인공인 독자 글을 적어 왔습니다. 이것도 이미 독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라고 봅니다. 중학생이 제 특강 시간에 들려준 감성시에 단체로 헐 하고 마음이 오그라드는 듯한 표정을 지은 것도 그 학생들이 이해를 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죠. 그럼 한 편만 더 볼까요? 사랑 쌓기, 윤보영. 그리움을 허물다 돌아보니 더 많은 그리움만 쌓여 있군요. 내가 정말 그대를 사랑하고 있나 봅니다. 이 글에서도 그리움을 허물고 돌아보고 나를 보고 사랑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내 얘기, 독자들의 감정을 확대시키며 끌고 가고 있죠. 어때요? 어렵나요? 예, 어렵지만 일법칙 설명을 했을 때보다는 1%라도 더 이해감이 높아졌을 거예요. 저는 10년간 혼자 글을 적었습니다. 나에게 글을 가르쳐 주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도 부지런히 적다 보니 수만 명의 독자들이 있고 15건의 시집도 내고 생명보험회사에서 제 시집 속 12편으로 시화를 만들어 탁상용 카렌더를 만들어 고객들에게 나누어 주고 1천만 명이 클릭한 가슴에 내리는 비도 탄생했고 서울 우이동에 60편으로 만들어진 시탑도 세워졌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감성시를 적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를 쓸 수 있는 저의 재능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받으세요. 6번째 감성시 쓰기 공식 설명에 다시 설명을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6번째 법칙, 공식, 극적인 반전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진행될 거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게 전개해서 가슴 쿵 하게 만드는 것, 이게 법칙입니다. 짧은 글 속에 반전하는 일이라 몇몇 분은 어떻게 반전을 시키냐고 하겠지만 또 반전을 시킨다고 해도 너무 짧아 느낌이 있겠냐고 의문을 던지겠지만 느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그냥 길게 흘러가는 강물이 실감납니까? 아니면 짧아도 떨어지는 폭포가 실감납니까? 짧은 글 한 편 앞에서 아 하고 현기증을 일으키게 하는 것, 반전이 있는 짧은 글입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아침에 메모했습니다. 놀란 이유, 윤보영. 사랑해, 나, 너. 가슴이 철렁했다. 커피에게 말해놓고 내가 나에게 말한 것처럼 생각이 돼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커피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으니
피식하고 웃어넘길 일이죠. 커피를 사랑한다니. 그래놓고 가슴이 철렁했다니 누가 믿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극적인 반전으로 네가 나에게 말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 가슴이 철렁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랬을 거야 하고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글을 볼까요? 참나무 윤보영. 아름들이 참나무를 안았더니 책임지라 하는군요. 이 나무가 그대였으면. 짧은 글이지요. 이 글을 읽은 대진에 사는 독자 한 분이 어떤 사람이 이 글을 적었는지 보고 싶다고 제가 글을 적고 있었던 문경까지 찾아왔습니다. 저를 보고 대뜸 하는 말이 참나무라는 짧은 글을 보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며 책임지라 하는 사람을 만났나요? 하고 물었으니까요. 아직 이해가 안 되죠? 그럼 몇 편 더 예를 들어가며 설명드리지요. 약속 윤보영. 그대보다 더 그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아는지요. 나 자신과 한 약속입니다. 갑자기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말을 한 나보다 말을 들은 사람이 당황하겠죠. 하지만 내가 해놓고 내가 좋아 당황했다는 얘기도 말이 되잖아요. 끝에서 한번 반전을 시켰잖아요. 그대가 그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내가 나에게 약속을 했으니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생각의 반전도 있지만 사물의 반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허수아비 윤보영. 허수아비야, 너도 나처럼 외로운가 보구나. 참새와 어울려 노는 걸 보면. 허수아비가 외롭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내가 그렇다는 것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허수아비야, 너도 나처럼 외로운가 보구나 여기까지만 설명했다면 재미가 덜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글이 재미있으신 것은 마지막에 참새와 어울려 노는 걸 보면 하고 보충 설명격 반전을 시켰습니다. 허수아비는 참새를 쫓는 거잖아요. 그런데 허수아비와 참새가 어울려 노는 걸 보니 외로웠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다른 걸 한 번 더 볼까요? 내가 만약 윤보영. 내가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대 처음 만난 날에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대 처음 만난 날에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하고 보충 설명적 반전을 시켰죠. 제 글 중에 첫눈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첫눈 윤보영. 첫눈이 내립니다. 얼른 눈부터 감았습니다. 내 안에 그대 불러 함께 저 눈을 보고 싶어서. 여기서도 눈을 함께 보고 싶어서 눈을 감았다고 반전을 시켰죠. 위에 예시를 들은 두 편이 약했나요? 그럼 이 글을 한번 볼까요? 사랑해 윤보영.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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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그대 가슴에 조각배 띄워놓고 억만 번을 듣다가 빠져 죽어도 좋을 바다 사랑해.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마지막 사랑해 바다의 자라고 해서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바다로 왔잖아요. 사랑이 너무 많아 바다가 된 사랑해. 그럼 같은 유형의 글 한두 편을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항구에서 윤보영. 바다도 좁다며 저 큰 배가 내 가슴으로 들어오려 하네. 바다보다 더 넓은 내 그림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글도 있습니다. 또 사랑의 거리 윤보영. 고슴도치는 서로에게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랑을 나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토록 그리운 그대를 만나면 가시를 떼어내다 죽더라도 그대 곁에 다가가야겠어요. 사랑은 아픔이라 했잖아요. 끝에서 아픔이라 했잖아요 라고 어쩔 수 아픔이니까 참아야 된다고 다가서서 참아야 된다고 이렇게 툭 반전을 시킨 거죠. 보름달 윤보영.
무심코 달을 보면 둥글겠지만 그림을 담고 보면 갸름합니다. 그대 얼굴을 닮았기 때문에 가름한 이유가 그냥 이렇게 반달이 된다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대 얼굴이기 때문에 가름하다는 이렇게 반전을 시켜 글을 맛을 더했습니다. 눈물이라는 글을 볼까요? 떠나라는 말에 눈물이 났었죠. 그 눈물을 감추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나는 배우가 아니잖아요. 하고 끝에 배우가 아니라고 그래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다고 반전을 시킨 거죠. 제목으로 반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꿈속에서 그대를 안고 보니 빈 하늘이었어. 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어. 하고 제목을 운 좋은 날로 이렇게 반전을 시켰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글을 한번 볼까요? 그대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사랑하지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 보내드리겠다 해놓고 제목을 통해 보내지 못하겠다고 반전을 시켰죠. 지금까지 예를 들어가며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얘기를 드리고 나니 예로 들은 몇몇 편은 극적인 반전에 약간 못 미치는 글도 있었네요. 설명 반전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냥 글을 이렇게도 적는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런 것처럼 글 모두 우리가 적어야 할 글이니까요. 그리고 결국 반전도 제1법칙에서 파생된 글쓰기 공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을 적고 생각을 적는 것. 예시를 들다 보니 설명이 길어졌군요. 지금까지 제6공식인 극적인 반전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7번째 공식입니다. 7번째 공식으로는 그림 그리기를 들 수 있습니다. 저는 글을 적을 때 한 편의 그림을 그립니다. 시 속에 그림을 그려가며 시를 읽는 독자 스스로 상상하며 그 그림을 따라 느낄 수 있도록 전개합니다. 그림을 보고 시를 적거나 시를 보고 그림을 적는다는 얘기는 들어보았지만 시를 적을 때 그림으로 쓴다는 말은 처음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글을 적을 때 읽는 독자 자기만의 독특한 그림을 그려가며 감동을 담을 수 있게 생각을 이끌어가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선물, 연보영. 사랑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을 곱게 포장했습니다. 꿈속에서 만나면 그대에게 주기 위해. 포장하는 그림이 그리고 포장이 그림이 그려지죠. 이 글에서 잠들기 전에 사랑한다는 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선물을 포장하는 모습이 생각 속에 보입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있고 그 꿈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내밀고 있는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다시 한 편 더 볼까요? 그립다 보면 연보영. 그대 생각하다 보면 꽃에서도 얼굴이 있고 나무 줄기에도 얼굴이 있고 그리워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얼굴로 보이나 봅니다. 먼저 꽃 앞에 서 있는 내가 보이죠. 그리고 그 꽃에서 보고 싶은 사람 얼굴이 보이죠. 꽃 옆에 서 있는 나무가 보이죠. 꽃에도 나무에도 보고 싶은 사람 얼굴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내가 그립죠? 이처럼 그림을 그려가며 멈춘 그림보다는 이어지는 그림으로 시를 적을 때 더 큰 느낌을,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글을 한번 볼까요? 그대가 보고 싶다, 연보영. 사람들은 더 가까이, 더 자세히 보고 싶어 안경을 쓰고 그대 그리운 나는 가까이, 더 자세히 보고 싶어 눈을 감는다. 이 글에서도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 보이죠. 내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눈을 감고 있는 내가 보이죠. 눈을 감고 있는 생각 속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오죠. 그 곁에 내가 있잖아요. 그림은 이렇게 그려갑니다. 그림 그려지는 과정을 글로 나타내면 바로 시가 될 수 있답니다. 한 편 더 볼까요? 거울 속의 편지, 윤보영. 거울을 볼 때는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그대 생각하며 적어놓은 글이 있을 테니까 이 글을 읽다 보면 거울 속에 있는 내가 보이죠? 그런데 갑자기 편지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 편지를 읽고 있고 이렇게 글을 적으면서 그림이 그려지도록 글을 적는 방법이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7번째 법칙입니다. 이 일을 돕기 위해 한두 편의 글을 더 보겠습니다. 글을 읽다가 윤보영 글 한 줄 가지고 몇 번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내 마음을 보니 엉뚱하게 그대 생각하고 있군요. 여기서도 글을 읽고 있으면서 글은 안 읽고 보고 싶은 사람 생각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죠? 어쩌면 글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글을 읽으면서 글 속에 나 혹은 독자가 보이니까요. 마음밭이라는 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음밭 윤보영 감자를 캐듯 그림을 캐면 끝없이 그대 생각만 주렁주렁 달려 나오겠지. 내 마음밭에는. 그럼 설명 없이 글 몇 편을 더 보겠습니다. 먼지 윤보영 너도 나처럼 그리움과 보구나. 창틀에 앉아 쏟아지는 비를 보고 있는 걸 보면 단추를 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단추가 그대였다면 내 마음에 닿았을 텐데. 기차 여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텅 빈 기차를 타고 들판을 달릴 때 그대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달리던 기차가 터널을 지나 내 마음속으로 들었을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대가 보고 싶어서. 하늘연가 하늘에 오선지를 그려놓고 그대 좋아하는 노래를 적었다. 가슴은 기차를 타고 가슴은 기타를 치고 생각은 건반을 두드리고. 사랑의 깊이 윤보영 사랑의 깊이가 궁금해 마음에 돌을 던진 적이 있죠. 지금도 그대 생각에 가슴이 뛰는 걸 보니 그 돌 아직도 내려가나 봅니다. 어때요? 어렵죠? 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지에 적고 수정하고 그리고 읽어가면서 수정해 보세요. 그럼 8번째 감성시 공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번째 공식은 비교하기입니다. 비슷한 주제로 상황 2개를 도입해서 감동을 전달해 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안경 윤보영 사람들은 더 잘 보려고 안경을 쓰지만 나는 그리운 그들을 더 뚜렷이 보려고 눈을 감는다. 뚜렷이 본다는 개념으로 안경과 마음을 잡았지만 결국 내 상황, 그리울 때는 눈을 감는다는 쪽으로 무게를 실려 감동을 불러왔습니다. 이 글은 자세히 본다는 데서 시선을 잡았고, 그러면 본다는 의미에서 마음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불러온 게 바로 눈을 감는 것이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되거든 한번 이 글에 다른 상황을 넣어서 적어보세요. 모방은 창조를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어진 글을 되풀이 읽고 수정해 가다 보면 내 글이 탄생해 될 것입니다. 그동안 7차례의 수업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시를 저에게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용기 있게 도전하신 몇몇 분은 이미 글을 잘 적고 계십니다. 블로그나 스토리 등을 통해 몇 편을 공개했을 때 시인 소리를 들을 정도로 좋은 글을 적고 계십니다. 용기가 불러온 결과물 수학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빼빼로데이 윤보영 사람들이야 날씬하라는 뜻에서 빼빼로를 선물하지만 나는 네 생각 속에 들어가기 쉽게 빼빼로가 되고 싶어. 여기도
가늘다는 의미에서 글을 전개했습니다. 결국 내 뜻대로 생각 속에 들어간다는 말로 감동을 불러왔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런 거야. 이건 뭐야? 갑자기 하늘에서 행복이 떨어진다면 모두 너에게 줄 거야. 너의 행복이 곧 나의 꿈이니까. 여기서도 행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상을 잡아서 나의 생각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생각이 내 행복이라는 쪽으로 확대시킨 것이죠. 몽당돌 연가를 한번 볼까요? 바닷가 몽돌은 동글동글 하잖아. 보고 싶을 때마다 널 꺼내보는 내 그리움도 동글동글 할 거야. 그런데 말이야, 몽돌은 날마다 조금씩 작아지는데 내 그리움은 날마다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것. 여기서도 동그랗다는 시선을 가지고 오히려 더 커진다는 내 생각으로 확대시켜 감정을 불러왔습니다. 감동을 불러왔습니다. 한 편만 더 볼까요? 지우개. 이건 뭐예요? 지우개로 글씨를 지우면 종이가 남지만 그림으로 내 일상을 지우면 그대 얼굴이 남는다. 지운다는 개념을 도입해서 내 생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처럼 비교해서 글을 적을 때 내 생각으로 확대하게 되면 맞아 하고 감동하게 됩니다. 몇 편 더 볼까요? 비 오는 날의 수차. 윤보영. 비에 구두가 젖고 그대 생각에 가슴이 젖었다. 구두는 햇빛에 말리고 가슴은 그리움에 말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윤보영. 커피는 내리는 순간 진한 향을 내지만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랑이 더 짙어진다. 커피향에. 윤보영. 커피향에 솔솔 흘리는 기분, 솔솔 감기는 행복. 지금까지 비교를 통한 시쓰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지만 제1법칙만 잘 활용하면 이어 다음 법칙은 제1법칙의 확대 적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다시 구법칙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구법칙은 몰아가기입니다. 소재 몰아가기는 같은 내용을 여러 편의 시로 표현해내는 기법입니다. 비, 별, 꽃, 편지 등 한 가지 내용을 이어 적는다면 색다른 맛의 글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비를 예로 들면 아침에 내리는 비와 저녁에 내리는 비가 다르고 소나기와 가랑비의 느낌이 다르고 비를 내릴 때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그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첫 시집을 별을 내용으로 한 120편의 시를 담아 별시인이라는 애칭을 얻었습니다. 98년에 시집을 발간했는데 삼성전자 사부에서 저를 별시인으로 소개했고 보령에서 열린 별축제에 초청시인으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시집은 도자기에 대한 글만 적어 사기막골 이야기를 발간하고 도예가 도자기 전시회에서 시집 사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도자기 시인 애칭도 얻었죠. 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비시 20여 편을 모아 가슴에 내리는 비 영상을 만든 결과 1천여만 명이 조회하는 대기록을 얻기도 했습니다. 독자들이 이 영상을 블로그에 담아두고 비가 내리는 날에는 낭송을 들으며 비를 즐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글을 쓰면 지루하고 글맛이 없게 된다고 걱정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짧은 감각시는 오히려 나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깊게 각인시킬 수 있고 글을 쓰는 데 있어 특화도 가능합니다. 짧은 시는 문자 메시지 보낼 정도의 짧은 시를 말하며 한 편이 일반 시의 한 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같은 내용으로 하는 짧은 시를 4편, 5편을 모은다 해도 4연, 5연의 글로 인식될 수 있죠. 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1. 비가 내리는군요. 내리는 비에 그리움이 젖을까봐 마음의 우산을 준비했습니다. 보고 싶은 그대. 비2. 오늘같이 비가 내리는 날에는 그대 찾아갑니다. 그립다 못해 비가 됩니다. 비3. 내리는 비에는 옷이 젖지만 쏟아지는 그리움에는 마음이 젖는군요.
벗을 수도 없고 말릴 수도 없고. 비사. 비 내리는 날은 하늘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면 맑은 하늘이 보입니다. 그 하늘 당신이니까요. 빛을. 비가 내립니다. 내 마음에 빗물을 담아 촉촉한 가슴이 되면 꽃씨를 뿌리렵니다. 그 꽃이 당신입니다. B11. 비가 내립니다. 누군가 빗속을 달려나와 부를 것 같은 설렘. 내 안에 그대 있군요. 어때요? 한 편 한 편이 시가 되면서 이어 읽어도 시가 될 수 있죠. 이 시마다 이름을 붙이면 비를 시로 쓰는 시인, 이렇게 애칭이 붙을 수도 있어요. 편지라는 글도 있습니다. 편지 1. 노을 위에 그림을 적어 보셨나요? 지는 해가 있다가 눈물 속에 쑥 빠지도록. 편지 3. 산물에 올라서니 머물던 바람이 떠나려고 합니다. 서둘러 당신에게 보낼 편지 한 통 적었습니다. 산에서도 그대를 그리워한다고. 편지 6. 얼마나 더 그리워야 당신이 내 마음에 쓴 편지를 읽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편지를 여러 편을 썼습니다. 마지막에 편지 9. 달에 적은 그리움은 우표 없이 당신에게 보낼 수 있어요. 그 달 제 마음이니까요. 빈엽서. 나 죽거든 빈엽서 한 장 묻어주어. 죽어서도 그리웠다는 편지를 적게. 어때요? 편지 역시 한 편 한 편이 시지만 이어 읽어도 시가 되죠. 이걸 한 편 한 편이 편지지에 적혀져 편지를 더욱 편지답게 하는 글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예에서 보듯 꽃도 여러 가지 꽃을 다 적었습니다. 봄꽃도 있고 가슴에 피는 꽃도 있고 꽃 한 송이도 있고 부싯돌 부딪히듯 그대 생각이 내 생각에 부딪힐 때 그림이 깨어난다. 빗줄기 속에서도 부딪히고 숲속에서도 부딪히고 깨어난 그리움은 내 가슴 한쪽에 꽃으로 피어난다. 이런 일생에 한 번 피는 꽃도 있고 좋아하는 꽃도 있고 꽃 불현듯 그리움이 꽃으로 피었네. 마음이 먼저 앉을 수 있게 이와 같은 꽃에 대한 글만 모아서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같은 내용으로 여러 글을 적었습니다. 별도 있고 도자기도 있고 또 최근에 적고 있는 커피글도 있고 들꽃도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은 시가 어렵다는 고정관념입니다. 이제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편하게 말하듯 적어보세요. 제 9법칙은 몰아가기였습니다. 다음 제 10법칙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10법칙은 편안하게 생각하기입니다. 흔히들 시라고 하면 어렵다 말부터 먼저 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어렵습니다. 접근하기조차 어렵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시란 쉬운 것입니다. 쉽다는 것은 독자가 쉽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독자가 쉽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작가가 쉽게 적어야 합니다. 쉽게 적는다는 것은 독자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일상을 내용으로 일기 쓰듯 편하게 적고 마지막에 내 생각을 한 줄 넣어주는 것, 이것이 10번째 공식입니다. 즉 시를 쉽게 생각한다. 시를 만만하게 생각한다. 시도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시를 쉽게 그러면서 재미있게 쓰는 비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민들레. 민들레가 홀씨를 날리고 있습니다. 당신 찾아 날아가는 내 마음같이. 민들레가 홀씨를 날리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상, 우리 주위에서 본 그대로지요. 여기에 내 마음을 넣었어요. 그래서 짧지만 글 한 편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1법칙과 비슷한 설명입니다. 다시 한 편 더 볼까요? 담쟁이 등굴, 윤보영. 담쟁이 등굴이 2층 집 담장을 듣고 있습니다. 그대 생각으로 가득 덮인 나처럼. 다시 한 편 더 보겠습니다. 감기. 밤이 늦었습니다. 감기가 왔습니다. 약 대신 그대 생각을 하고 자겠습니다. 달, 윤보영. 오늘은 달도 나처럼 쓸쓸한가 봅니다. 물속에 얼굴 묻고 우는 걸 보면. 도랑이라는 글도 있습니다. 밤새 내린 빗물이 등산로에 작은 도랑 하나를 만들군요. 보고 싶은 마음이 빛처럼 쏟아질 때는 내 마음에도 도랑이 생겼는데
어느 날 등산을 갔다가 빗물이 도랑을 만든 모습을 보고 있는 그대로 적고 마지막에 내 생각을 적었습니다. 어때요? 글맛이 좀 나지요? 쉽지만 말입니다. 그죠? 다시 한 편 더 볼까요? 의자, 연모형. 힘든 당신이 나에게 의자를 내어주며 앉으라고 했죠. 당신에게 제 마음이 의자고 서 있는 몸은 그늘을 들이고 있는 나무였는데 어때요? 이해가 가는가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글의 힘을 빼고 하루 있었던 일을 적듯 편하게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읽는 독자도 편하게 읽을 수 있지요. 그렇다고 감동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감동은 내 생각으로 톡 던지듯 적어주면 될 테니까요. 예시 몇 편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줍음, 연보형. 구름 없는 하늘에 그대 이름 적고 수줍습니다. 자고 있는 나딸의 게임 놀릴 것 같아서.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유리창에 입김을 보고 사랑해 하고 적어 보이거나 해변가에 이름을 적어 두기도 했고 맑은 하늘에 글씨를 쓰고 싶은 충동이 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런 마음을 그대로 적고 마지막에 내 생각, 부끄러운 내 생각을 적어주면 됩니다. 저는 직접 얘기하지 않는 대신 낫다를 불러왔죠. 오미자. 오미자는 5가지 맛을 낸다지요. 내 안에 오직 그대 향한 그리움밖에 없는데 오미자 맛이 보셨죠? 워낙 달게만 나오니까 실제 맛을 모를 수 있긴 하지만요. 오미자는 5가지 맛이 함께 섞여 있다고 해요. 그 맛에 내 생각, 그 생각은 한 가지 맛만 난다는 쪽으로 전개시켰어요. 저는. 나물과 사랑. 사람들이 산에서 나무를 뜯고 있네요. 나는 마음속에 사랑을 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웃음이 나올 거죠. 산나무를 뜯는데 사랑을 심는다로 갔으니까요. 하지만 산나무를 뜯는 것은 내 앞에 사람들의 행동을 그대로 적었고 뒷부분에 제 생각을 적었으니까요. 글이 되는 거죠. 인기척. 옛길을 걷고 있습니다. 인기척에 마음이 떨립니다. 아, 당신이 남긴 흔적들이었군요. 옛길을 걷다 보면 어린 시절이나 친구들이나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목요 교정을 걷다 보면 그때 그 사람 생각날 수 있죠. 그 생각에 빙그레 미소 짓기도 하고 그때 당신이라고 불러와서 툭 쳐주었죠. 여기서 당신은 단짝이 되고 짝사랑했던 스님도 되고 또 나를 따라다녔던 학생도 되고. 가을사랑. 고추 잠자리와 빨간 사과가 틀어도 빨갛다고 자랑을 하고 있네요. 당신 생각에 마음까지 빨개진 나도 가만히 있는데. 가선을 지나다 볼 수 있는 풍경이죠. 이 글을 소개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도 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감성 시쓰기 공식을 보고 직접 적은 글을 보내주는 분들의 글을 보면 지금까지 익숙해진 습관대로 처음부터 시를 적기 위해 애쓰는 흔적이 보입니다. 처음부터 시를 쓰기 위해 노력하면 그 글은 재미도 없고 스스로도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기 쓰는 글 쓰기 쉬운 글, 읽기 쉬운 글, 쓰기 쉬운 글, 그러면서 공감 가는 글, 그런 글을 적자고요. 쉬운 글을 적어도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시인이라고 불러줄걸요. 아마도. 눈이 내렸습니다. 아무도 걷지 않는 들판을 걸어갑니다. 내 안의 당신을 앞에 세운 채. 누구나 이런 경험은 있을 겁니다. 그대로 적었죠. 여러분도 그대로 적고 보세요. 이슬이 내린 들판을 걸어갈 수 있고 안개 낀 들판을 걸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제 글을 그대로 적어두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넣어보세요. 모방은 최고의 창작이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예를 몇 편 들어가며 설명드렸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쉽다고 생각하면 더 쉬운 게 감성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잡고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하고 글 한번 적어보기로 해요. 지금까지 감성 시쓰기 10가지 법칙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를 한 번에 담다 보니까 말이 빨라졌고 또 설명이 천편일률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법칙 하나하나를 별도로 더 충분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글에 힘주지 말고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글을 써보세요. 이 10가지 법칙, 그 중에 첫째 공식이 80%를
포함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